네, 장미 대선이라 불리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렇게 양강 구도로 좁혀진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이두화 변호사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론조사를 토대로 지금까지 네. 구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로 좁혀져 가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특히 안 후보의 경우에 2주 만에 지지율을 무려 25% 포인트를 올렸잖아요. 네, 예. 급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거품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배종찬 본부장께서는 안철수의 두드러진 상승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가장 큰 배경은 반문재인 보수 표심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이 여러 명의 후보들이 각 당의 후보들이 결정되지 않았던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뭐 10% 내외에 머물렀던 안 후보의 지지율이었거든요. 예. 각 당의 경선이 끝나고 이 표류하고 있던 보수 표심이 누구를 지지할까 고민했을 때는 반문 정서도 있고 예. 또 이 보수 후보로서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고려돼서 이 국민의당 지지층 또 안 후보 개인의 지지층에다가 약 뭐 그게 10에서 15%에다가 과거의 새누리당의 이 보수 표심도 보태지면서 지금이 한 30%대 중반 정도에서 네. 문 후보가 강력하게 양강 구도를 만든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예. 배종찬 본부장께서는 안철수 후보의 급상승세는 반문재인 그 보수 표심의 그 향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두화 변호사께서는 어떤 분석 갖고 계십니까?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실 선거라는 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특히 대선은 미래에 대한 선택이긴 하지만 선거를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투표를 하느냐 아니면 예.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를 하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최근에도 이제 프랑스나 이런 데서도 인터뷰를 해보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수층도 이제 거의 처음으로 아마 우리 투표 역사상 처음으로 전략적 선택에 직면을 하게 된 거죠. 네. 그전엔 예. 별 고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도 맞고 전략적 선택을 하면서 이제 차악을 선택한다 내지는 본인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문 연대라고 하시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지 않는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결집을 하는 게 그 안철수 후보에게 결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예. 반기문 전 총장이나 아니면 황교안 권한대행 안희정 지사 이렇게 쭉 흘러다니던 표심이 이제는 이제 후보 다 정해졌으니까요. 안철수 후보한테 모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 게 네. 이제 안철수 후보를 밀었을 때 사표 방지가 되고 과연 당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층이 계속 그 고민을 할 테고요. 그리고 예. 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실망을 시키지 않아야 되죠. 보수층 입장에서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자신들과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지, 같이 하는지 이 부분도 지켜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예. 것처럼 안풍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네. 지지층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큰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보수 표심이 옮겨온 것인 만큼 예. 가변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이 표가 앞으로도 변할 가능성, 여지도 있고 또 얼마만큼 붙들어 두느냐도 안 후보의 지지율 유지에 가장 중요한 예. 변수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안 후보의 지지율의 상당 부분이 이 반문재인 정서. 그래서 한국갤럽의 같은 조사 문항에서도 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감도를 측정했는데 보수층에서는 호감이 가지 않는다가 무려 75%가 됩니다. 네. 예. 그렇다면 지금은 이 보수 표심이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 있을 만한 이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이거든요. 예. 이전에는 반기문 전 총장도 있고 황교안 권한대행도 있고 이런 후보들 지지할 수 있는 이 보수 대표 주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 레이건 대통령이 이 고르바초프와 이 80년대 한참 딜을 했을 때 네. 유명한 그 러시아 속담이 있습니다. 신뢰는 하되 검증은 하겠다. 예. 그다음에 이 보수 표심이 앞으로 이 검증의 잣대를 댈 때는 안보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보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통합의 이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후보인지는
반드시 또 검증을 할 것이고 그 신뢰가 유지된다면 지지하겠지만 유지되지 못한다면 후퇴를 하거나 또는 투표장에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안철수 후보의 사드 관련한 입장이 좀 바뀌고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사드와 관련해서는 그 관련 업체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 부분은 그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물릴 수가 없지 않느냐, 네. 어떻게 물릴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희도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배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지지층의 어떤 지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선 안보 이슈에 대해서 검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의견을 보여야 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당과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 좀 다르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게 저희도 지켜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호남과 TK 지지를 같이 받는다. 호남과 보수 지지층의 그 지지를 같이 받는 후보가 사실 그전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안보 이슈라든가 보수와 호남 내지 보수와 진보에 있어서 일정 부분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이 부분을 유지해 갈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서 그 유권자들에게 보여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두하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는 참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TK와 호남의 지지를 어떻게 다 얻을 것이냐, 또 호남과 보수 진영의 지지를 또 어떻게 얻을 것이냐. 마찬가지로 보수 진영은 역사상 처음으로 전략적인 투표를 고민하는 그 시기가 왔고요. 자, 이제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추격으로 상당히 좀 흔들리는 상황인데요. 네. 핵심은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을 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집안 단속이 우선이다. 경선이 마무리됐지만 이재명 시장의 이 지지층들은 어느 정도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네. 있지만 중도 성향, 심지어는 일부 보수까지도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이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들은 흡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 보수 표심이 문 후보 쪽으로는 가지 않고 또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감으로써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급상승에도 기여한 바가 있는데요. 그만큼 각종 선거에서 이 집안 단속을 하는 것은 또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예.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을 흡수하는 것이 단순히 한 후보의 경쟁했던 지지율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 지지율이 상당히 또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지금도 나타나는 지역별 여론조사를 보면 충청에서는 상당히 박빙의 문, 안 승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가 2012년에는 20대에 상당히 많은 지지를 얻었던 후보입니다. 네. 독특하게도 지금 또 보수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러면 20대 지지율의 경우에는 또 상당히 경합할 수밖에 없는데 안희정 지사를 상당히 많이 그래도 지지했던 연령대가 20대거든요. 네. 이들 지지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여기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흔들리면서 지금 안 후보가 바짝 쫓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집안 단속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배경에는 같이 경선을 했던 버니 샌더스의 표를 흡수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메르켈 독일 총리도 자주 이 호프집에 갑니다. 독일은 또 호프 맥주로 유명한데 네. 하는 이유가 같이 맥주를 마시면서 이 연립 정부 상대방의 지지층들을 흡수하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뭐 농담으로 500cc를 마시면 5%를 확보하고 1000cc를 마시면 10%를 확보한다는 농담까지도 있는데 예. 그만큼 이렇게 친근하고 이 같은 당 내의 후보를 흡수하는 그런 또 이 여론을 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진 상당히 내 코가 석자인 예.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주자들 간의 그 맥주 파티가 열린 겁니까? 민주당도 보니까 500cc 잔으로 건배를 했네요. 네, 우리가 낮 시간에서 뭐 술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는 없지만 그만큼 술이 가지고 있는 저 맥주라는 것이죠. 예. 사실 뭐 술의 의미라기보다는 뭔가 화합하는 이미지, 네. 통합의 이미지. 그래서 지지층들이 단단히 서로 묶여지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 이 문 후보로서는 이런 장면의 연출이 반드시 또 필요했던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지역별 여론조사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구 경북이죠. TK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38%로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를 앞섰고요. 호남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52%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38%의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호남 TK 지역에서는 호남 기반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그리고 호남에서는 또 문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아직 별로 흥미로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안 후보의 경우에 지금 봉화마을을 방문한다고 하거든요. 예.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조사에서도 보면 부산에서 아직까지 이 문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는 이 보수 이 표심 또 보수 정당의 보수 후보의 텃밭이라고 이야기했던 곳이 부산, 울산, 경남 전체의 약 15%의 유권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서가 지금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탄력을 받아서 문 후보가 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 앞서가고 있는 그런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던 거. 지난 총선에서도 낙동강 벨트의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 명의 이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를 배출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낙동강 벨트만큼 부울경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여기는 사파전입니다. 또 현직 예. 오늘 저녁에 이제 사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 홍준표 지사도 경남 아직까지 이 시간 현재 현직 지사이기 때문에 사파전이거든요. 유승민 네. 후보까지도 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문 후보가 얼마만큼 차이를 내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또 하나 이 대구 경북에서는 보수 표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후보를 반 문재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 안 후보를 더 많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이 대구 경북에서 얼마만큼 홍 후보가 그리고 유 후보가 쫓아가느냐가 전체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하. 마지막으로 예. 아주 좀 관심 있게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지켜보는 부분이 호남에서 왜 문 후보 또 안 후보 대결의 결과가 저렇게 나왔을 건데 이 호남의 경우에는 세대별로도 지지율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지하는 예. 후보가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20대, 30대, 40대는 문재인 후보, 50대, 60대 이상은 이 안철수 후보 그리고 전남이 다르고 전북이 다르고 광주가 다릅니다. 예. 또 이 순천권, 여수권이 다르고 목포, 장성권이 다릅니다. 네. 예. 전주권이 다르고 또 익산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 안 후보가 전반적으로 앞서가는 전국적으로 지지율을 보이게 되니까 호남 쪽에 20대, 30대, 40대들이 위기 인식을 하면서 결집한 네.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로도 보여집니다. 예. 근데 아직- 사실 예. 한국 정치사의 가장 고질병으로 지적이 되는 게 지역구도 예. 아닙니까? 예. 과연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 지역구도 어느 정도나 깨질 수 있을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은 이제는 지역구도뿐만 아니라 세대별로도 조금 선택을 달리하는 네. 게 이제 예. 확연히 드러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좀 전에 배 본부장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수도권과 지방도 이제 민심이 좀 달라지는 것 예. 같다는데 저는 고향이 또 대구니까 거기랑 이제 수도권을 다녀보면 확실히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르거든요. 예. 수도권이랑 지방에 그 나이가 비슷한 분이라 하더라도 네. 또 다른 평가가 있는데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 문재인 후보는 그 부산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했죠. 근데 안철수 의원은 이제 후보는 그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그 대표성에 대한 그 국회의원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또 인식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존의 영남, 호남 그 지역별 그 구도는 좀 깨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보수층이 전략적 선택을 하면서 호남과 다른 선택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후보 내지는 본인들이 이제 차악의 선택이라고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어떤 지역별 그 기존의 그런 선거가 아니라 그런 선거를 차악을 선택하거나 전략적 선택을 하면서 지역별 구도가 조금은 깨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일시적인지 또 계속 이어질지는 내년 지방선거나 총선 이런 걸 또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 누가 예. 변호사님 말씀에 반드시 보충 분석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이번 선거에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또 보수층으로부터 서울 지역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예. 그것은 서울의 지역구를 두고 있고 또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 내에서 보수층들이 더 결집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네. 예. 반면에 다른 두 보수 후보는 또 지방입니다. 예. TK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경남지사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수도권 지역의 보수층들은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대항마로서 다른 보수 후보들은 본인의 정치적 성향보다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 쪽으로 지역적인 배경까지도 작동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향후에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지방에서 영호남의 대결 구도는 이제 사라지고 예. 이 수도권과 지방의 이 차별
개발의 차별, 발전의 차별, 행정의 차별에 따른 예. 이 지역 감정이 나타날 양상도 네. 우리는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 해결할 노력도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지지율 못지않게 관심을 끌고 있는 게 바로 비호감도 조사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홍준표 후보가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후보가 됐는데, 근데 또 홍 후보를 보면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에요. 나를 열정적으로 지지해 주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면서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후보의 존재감은 이 비호감도로도 얼마든지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받을 수 있고 또 회자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기나 관심이 아닌 득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할 때는 얼마만큼 국정 운영을 안심하고 또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비호감도보다는 호감도를 훨씬 더 높여놓아야 되고 네. 특히 중요한 것은 역대 대통령 선거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두 이념에 걸쳐 있는 후보들이 대체적으로 당선이 됩니다. 진보성이 강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DJP 연합을 통해서 보수 색깔을 가져오게 됐고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본인이 진보 성향이라면 좀 더 중도적인 성격이 많은 이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두 가지 이념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호감도가 너무 높다 보면 이 홍 후보로서는 두 가지 이념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예. 바로 그것이 득표의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호감도를 주목을 받는 데 있어서는 뭐 기분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득표를 하는 데 있어서는 비호감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또 비호감도 예. 1, 2위가 결국 양자 구도로 갈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예,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홍준표 후보의 이제 주장이고요. 지금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죠.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은 게 이제 비호감도가 높다는 게 사실 투표에서 이제 득표율로 이어지는 거는 쉽지 않은 예.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죠. 오늘까지 이게 공직자 사퇴 시한인데요. 오늘 밤 아주 뭐 늦게 경남지사직을 사퇴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의 통보는 뭐 밤중에는 또 할 수 없으니까 네. 이제 내일쯤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만약 홍준표 지사의 계획대로 한다면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못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오늘까지 선관위의 통보가 이루어져야 이제 보궐선거가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그렇지 네. 않고 이제 자정까지 시한을 맞추어서 실제 통보는 내일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예. 된다면 보궐선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아마 지금 행정부지사를 하는 분이나 이렇게 그런 예. 대행체제 비슷하게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지사의 주장은 뭐 거의 이제 보궐선거를 하면 300억 원 가까운 비용이 든다. 근데 예. 이런 비용을 들어서 1년짜리 도지사를 새로 선출할 필요가 있냐라는 게 홍준표 지사의 주장인데요.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유승민 후보가 주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죠. 네. 그럴 예. 때는 이제 꼼수다. 그러니까 이게 예.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꼼수다라는 주장을 하고 또 일정 부분 또 지방 행정을 맡기겠다는 그런 그 수반을 선출하는 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한 사람한테 행정을 맡기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고 그게 제도의 원래 취지인데 예. 그 부분을 선출한 권력이 아니라 이제 그 선출한 권력이 임명한 사람이 이걸 대행하게 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네. 이런 그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어 보여서요. 비판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홍준표 후보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두 후보가 예. 참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도 11%에 네. 불과하다고 말을 해야 할까요? 근데 홍 후보가 여전히 연대를 주장하고 있고 유승민 후보는 약간 반기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연대나 단일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연대나 단일화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들 간에도 상당히 이 순조로 원만한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유권자, 지지층들이 또 따라가줘야 됩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입장이 엇갈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 두 정당이고요. 또 지지층들도 이 이념 성향이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네. 전통적인 보수층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이라면 예. 이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그만큼 특정 이념에 쏠려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우리 정치 지형이 바뀐다 그러면 그만큼 스펙트럼이 또 넓어질 정당도 바른정당입니다. 네. 그렇다면 예. 지금 연대를 하거나 단일화를 해버리게 되면 바른정당은 그 가능성마저도 닫아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두 후보
이 홍 후보와 유 후보가 순조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바로 이런 부분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못 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이후에 세 차례 옥중 조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관건은 핵심은 삼성의 298억 뇌물수수 그 혐의를 파헤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중에서도 이제 미르랑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삼성이 출연한 액수가 204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204억은 뇌물이 되느냐 강요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액수는 뇌물죄로 이제 기소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아마 그 204억 원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은 다른 기업들과의 관계도 있거든요. 네. 다른 기업들도 출연을 다 다 똑같이 돈을 했으니까요. 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강요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기소를 하고 이 정도 부분만 이제 고민을 할 예. 뿐이지 사실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수사를 좀 이렇게 박차를 가해서 이제 기소를 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주말에도 이제 구치소에 이제 이렇게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하는 건 아주 이례적이거든요. 네. 그만큼 기소 시점을 정해두고 이제 수사를 빨리 하겠다 이런 의지가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 진술 태도를 바꾸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부인하는 모습이에요. 여론에서 쉽게 볼 때는 대통령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뇌물죄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이 탄핵 상황이 발생되었고 헌법재판소에 이 파면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대통령은 거의 메시지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자택으로 또 물러나고 또 검찰 소환을 받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메시지가 없었다는 것은 네. 특히 뇌물죄가 될 경우에는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역사적인 평가는 아주 이제는 혹평일색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가 훗날 어떤 역사적인 재평가를 받을 그는 일말의 기대감을 박 전 대통령 또 박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은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탄핵의 이유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만 이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비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영영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어떤 재평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있는 박 전 대통령 또 주변 인사들로서는 뇌물죄만큼은 철저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또 모든 혐의를 이렇게 부인하고 또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에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게 실제 선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개전의 정이란 표현을 저희가 많이 쓰는데요. 예. 그러니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내지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다. 명확한 증거나 다른 사람의 네. 진술이 예. 있는데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양형이 좀 세게 나오죠. 양형도 세게 나오고 이제 인신의 구속을 푸는 뭐 보석이라든가 집행유예 이런 데 있어서도 계속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구속도 아마 이제 부인을 하는 경우에 자백을 하지 않고 부인을 하는 경우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구속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그런데요. 예. 근데 지금 배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이나 아니면 삼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뇌물죄에 있어서는 이제 삼성도 원할 겁니다. 뇌물죄는 이제 무죄가 되기를 네. 오히려 강요죄를 바랄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선 뇌물죄가 양형이 워낙 셉니다. 뇌물죄가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뭐 최순실과 공범이든 아니든 이제 뇌물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뭐 아주 형이 세서 10년 이상 나올 법정형이 가능성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돼 있더군요. 그래서 네. 근데 지금 다른 뭐 직권남용, 강요는 선택이 있지만 직권남용 혐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감경을 일정 부분 받는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선고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네.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과의 관계 내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입지 그리고 실질적인 양형 문제 때문에 부인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나 보수층이나 중도층에서도 뇌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 대해서 더욱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인하는 태도를 예, 취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번 주 후반 정도에는 기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 기소를 하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그 공소 사실이 이제 공개가 될 거거든요. 만약 이런 부분들이 대선 전국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샤이 보수 표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 강했고 구속 수사 받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반대를 하는 그런 보수층의 심리가 있는데 뭐 여론조사에도 잘 응하지도 않고 하지만
그런 약 10여 % 정도 계산 방식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보수 성향이 강한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표심들이 정작 투표장으로는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과연 예. 이들이 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대항마로서 이 지지율이 급상승한 안 후보를 지지하느냐, 아니면 전통적인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홍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공소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서도 이 막판 표심에는 적지만 또 유의미한 그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자, 앞으로의 조사와 대선 전국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두하 변호사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 앤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